제가 이제 진도 나가기 전에 좀 이제 우스갯소리기도 하고 이제 지나갔으니까 추억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2018년도 10월 달이었죠. 네, 맞아요. 예. 저는 이제 TV를 안 보거든요. 아예 안 보는데 공중파는 또 더군다나 안 보고 이제 그러다 보는데 한번 난리가 난 사건이 있었어요. 그쵸. 제가 실시간 검색에 오르기도 하고 네이버 값에서. 근데 저는 이제 나중에 알았어요. 형제님이 여기 나오셨다는 거. 저만 이슈가 돼가지고 저만 나온 줄 알았는데 이슈가 되는 사람이 3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또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좀, 저는 이제 제가 강의하는 것들을 몰카로 찍어서 나왔는데 여기는 직접 찾아가서 막 굉장히 괴롭혔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제 강의 시간에 맞춰서 왔더라고요. 맞춰서 와가지고 많이 당황했었죠, 사실. 그러니까 뭐 인터뷰를 가러 갔더니 막 이렇게 좀 인터뷰 안 하겠다고 하는 잘못까지 나왔는데 이게 저희가 무슨 정치인도 아니고 무슨 범죄자도 아니고 왜 그렇게. 근데 그게 그 전에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방송 보니까 다 편집되고 그것만 나오더라고요. 이 인터뷰를 하셨어요? 예, 했어요. 진짜요? 왜 했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빠지면 잘 아시겠지만 부동산 경매를 기반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부동산 경매를 기반하다 보니까 매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다중 앞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없었고 아마도 제가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저희 그 강의자까지 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부동산 경매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경매 이야기하고 추천 물건 하고 있고 어쨌든 경매 물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거 우리가 낙찰을 돼야지만이 이게 채권은 해소가 되고 선순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근데 그 경매 물건이 어떤 권리상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그 지역이 현재 지금 어떤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걸 당연히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똑같은 질문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해서 약간 좀 뭐라 해야지 화를 돋군다고 해야 되나요? 그게 이제 답변 그 멘트 나오길 유도하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고도의 그 심리전에 말려가지고 했는데 그때 당시는 참 막 당황스럽기도 하고 좀 어이도 없게 했는데 지금 보면 그래 그것도 하나 추억이 된 것 같고 그래 내가 또 스타 강사가 본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스타 강사가 아닌데 왜 그냥 저는 그냥 강사라는 본다는 사실 부동산 약간 멘토. 그래서 제가 멘토님이시죠. 북극성을 운영하는 가장 큰 이유도 사실은 제가 처음에 부동산을 시작하면서 너무 많은 부동산 쪽에 사기꾼을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있고요. 그렇죠. 근데 진짜 2000년도 중반 후반에는 정말 그게 다뤘던 것 같아요. 그때 좀 버블 시즌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 약간 컨설턴트들이 굉장히 막 주름 잡았던 2005년도 8년도 그 사이에 엄청 났었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어떻게 보면 어쩌면 처음 시작한 게 소액으로 시작을 했는데 근데 뭐 먹을 것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그렇게 안 받겠죠. 왜냐하면 이 돈은 어느 정도 있는지는 나만 아직 몰랐으니까. 근데 사람들이 그 돈까지 또 이렇게 먹으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부동산에서 좀 사기를 당하지 않을까. 또 어떻게 하면 내가 좀 그 안정적으로 자산을 키울 수 있을까. 그렇죠.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하면서 북송을 하게 됐고 그래서 북송도 제 강의 특징들 보면요. 뭐 부동산 경매도 그렇고 뭐 상가도 그렇고 물고기를 잡아주는 강의는 안 하거든요. 그냥 잡는 방법에 대한 것들. 그렇죠. 조금 전 일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포트폴리오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 중심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투자 기준과 원칙을 잡아라 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뭐 아무튼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가지고 또 빠숑님하고 우리 그냥 이렇게 또 엮이는구나. 인연은 인연이네요. 그렇죠. 같은 프로그램에 그러니까 서로 그렇죠. 의도치 않게 같은 프로그램에 나오기도 했고. 지금은 웃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당황스럽지 않으셨어요? 저는 어차피 이제 어차피 그거 신경을 안 쓰는 스타일이긴 한데 주변에서 오히려 더 걱정해주고 막 그날 제가 카톡을 3,000개를 받았어요 밤에. 눈 뜨고 일어났더니 3,000개가 와 있는 거예요. 그거 괜찮냐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왔는데. 깜짝 놀라시겠네요. 근데 저보다 제 주변 분들이 더 힘들어하셨었죠. 특히 제 아내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를 처음 당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한 뭐 10년, 20년, 30년 동안 연락 안 오던 사람이 연락이 와요. 심지어 아내한테도요. 그래서 막 걱정해 준 척하면서 막 부동산 물어보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고. 맞아요. 진짜 잔인하다고 해야 되나? 맞아요. 그래서 아내가 굉장히 선하고 착한 사람이거든요. 못 참겠다고 이민을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좀 아내는 힘들어했었고 그래서 아내 좀 달래주냐고 제가 그때 그냥 저는 술을 안 먹잖아요. 맞아요. 안 먹는데
아내는 술을 먹으니까 매일 가서 저는 또 저녁 먹고 퇴근을 했는데 집에 가서 또 아내랑 술 먹어주느냐고 그때 살이 엄청 쪘어요. 몇 달을 이렇게 또 아내 또 어떻게 보면 우울증 오는 거 달래주기도 하고 막 그랬었던 시기가 있었죠. 그때 좀 힘들었었죠. 예. 근데 너무 놀랍게도 2018년도인데 2019년도, 2020년도 전 매년 나왔어요. 비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심지어는 이제 그렇게 반응하고 싶지 않은데 2020년도에는 제가 그냥 블로그에 썼어요. 그냥 이왕 하실 거면은 나 이름 김학렬이니까 김학렬 자꾸 편집을 하는 거. 얼굴에 모자이크하고 음성 변조하고 다 전조 아는데 예. 그러니까 뭐하러 이렇게 죄인처럼 나오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뭐 아시겠지만 저는 아예 그런 활동들을 아예 안 하고 연구소 연구원일 텐데 아무튼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저도 지나니까 얘기하는 건데 진짜 저는 가짜 뉴스를 공중파에서 가짜 뉴스를 만들 거라고 상상도 안 했었거든요. 근데 가짜 뉴스가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예, 그냥 그거 보고 깜짝 놀랐었죠. 맞아요. 뭐 근데 방송국의 입장에서는 또 그럴 수 있다는 생각도 하고. 아니 근데 그건 이해하시면 안 되는 게 나쁜 짓을 한 거거든요. 사실을 왜곡했으니까. 그거 맞습니다. 지금 말하니까 또 이렇게 또 당당하게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아무튼 그때는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어떻게 여론이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게 많이 답답했었죠.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도 이제 적폐, 맞아요. 투기꾼, 투기 조장 이런 것들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북극성 같은 멘토 역할을 하신 거고 시작 자체가 투기꾼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사기꾼들한테 사기 당하지 않는 법을 본인이 공부했고 그걸 알려주시고 했던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것들 통해 저희가 물론 돈을 버는데 그것들은 일단 어떻게 보면은 경제 활동의 하나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불법적인 거나 나쁜 일을 하면서 버는 것은 아니겠다. 아무튼 이게 좀 이게 섞여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희를 제대로 잘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오해를 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가장 안타까웠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싫어했던 사기를 쳐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랑 동일시 여겨버리니까 그게 제일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아무튼 고생 많이 했습니다. 사실 고생 많이 했습니다. 아무튼 또 이렇게 또 이야기하니까 좋네요. 또 그것도. 그러니까 이제 제가 나왔을 때 이제 그때 부산 가서 했을 때 찍혔었는데 부산 그 강의를 주최해 주셨던 분이 엄청 그분도 되게 힘들었더라고요. 당황하죠. 당황스럽죠. 그러니까 뒤에서 이제 스태프들이 있잖아요. 강의 모집하게 되면은 이제 실컷 찾겠는데 그분이 중개업자셨어요. 근데 이제 PD가 와가지고. 물건을 막 물어보더래요. 자기 울산에 집이 있는데 안 팔려서 그런다 그랬더니 그러면 자기 중개업자인데 울산에 아는 중개업소가 있으니까 소개시켜 드릴까요? 그럼 자연스러운 대화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강의 시간에 강의한 내용을 중개업소가 뒤에서 파는 것처럼 나온 거예요. 그런 나쁜 놈이다 참나. 빠성님에 대해서 제가 중개업자 뭐 준비하고 뭐 촬영을 했나? 저 전혀 그런 분이 아닌데 왜 저렇게 찍었지 하고 저도 당황스러웠어 이렇게. 아무튼 제가 사후적으로 이렇게 웃은 얘기인데 진짜 황당한 그 PD님도 아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냐면 몇 번 세 번 찾아왔었거든요. 저한테도 전 인터뷰를 안 해드렸고, 그러니까 인터뷰 안 한 거에 대한 전 작은 보복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이제 이슈가 된 거죠, 너무 크게. 아무튼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아무튼 이건 여기까지 하고 좀 궁금해하실 얘기가 많을 테니까. 그래서 이제 아까 포트폴리오 전략에서 두 가지 하셨고 나머지 두 개 말씀하실 텐데 일단 기간을 좀 분산하자. 포트폴리오를 좀 조정하자라고 하셨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이제 기간은 사실 내 집 마련하신 분들한테도 그렇고 또 투자를 하신 분들한테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특히 이제 내 집 마련하신 분들 중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결국은 사실 뭐 어느 지역을 내가 내 집 마련을 할지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대출, 세금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세금 중에서 저는 제일 어떤 파급력이 큰 게 양도소득세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죠. 양도소득세. 근데 그 파급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게 바로 양도소득세 비과세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최소한 내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조건들, 그렇죠. 이런 것들의 기본적인 거. 그러면 기본적으로 내가 뭐 처음에 무주택자가 사는 건 문제되지 않는데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요건만 채우면 되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거 갈아타기를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최소한 일단은 1년 뒤에 매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무시하고 최근에 받았던 상담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뭐 7개월 만에 매수를 한 거예요. 매수하고 나서 첫 번째 무주택자가 집을 샀는데 집을 사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갈아타기 하려고 매수를 했는데 그게 7개월 만에 한 거예요. 야, 이분은 일단 막 급하셨네. 그렇죠. 급했죠. 아무것도 안 보였죠. 또 하나는 기본적인 이런 투자 기간에 대한 분산조차도 모르는 거죠. 이거는. 그러고 나서 팔려고 하니까 얘가 이제 세금이 붙는 거고 또 그렇죠. 6월 1일 넘어가니까 얘가 이제 양도세 중과가 붙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아이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보유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네. 어떤 그 세금에 대한 기본, 대출에 대한 대출에 대한 부분도 꼭 내가 그 부동산을 내 집 마련을 한다고 했었을 때 수반해서 알아야 될 부분이고, 네. 충분히 나중에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을 살 때도 내가 2주택자일 때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이 무엇이 있을까 이런 고민들. 근데 그게 이제 특히 투자 기간에 대한 분산을 1년 단위로 이렇게 하는 것이 1년 이상으로 하는 것이 일단은 내 집만 한 사람들한테는 제일 첫 번째 필요한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좀 이걸 재테크로 하시려고 하는 분들, 네, 그분들 같은 경우에도 저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게 하나를 투자했는데 뭐 계속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여건이 사실 어쩌면 이게 매매 사업자가 아니라고 하면 쉽지 않은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랬었을 경우에 한 채를 투자했고 그 다음에 6개월 뒤에 하든 1년 뒤에 하든 2년 뒤에 하든 이 텀에 대한 부분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투자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6개월 1년 안에 또 투자를 했어. 그러면 그 첫 번째 물건을 살 때하고 1년 이내에 샀을 때하고 부동산을 보는 안목이 차이가 크지 않아요. 크지 않거든요. 네네. 크지 않는데 부동산을 계속해서 공부하고 또 입지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타임에 대해서 공부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점점 이제 자기 눈이 이제 인사이트가 넓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서 과거에 첫 번째 투자했던 물건 보면 야, 내가 뭐 이시에서 저렇게 투자했지? 이런 후회를 하거든요. 후회하는데 불과 6개월에서 1년만 지난다 하더라도 네. 시장을 보는 시기, 그다음에 시장 흐름이 확 바뀌는 거잖아요. 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 1년 뒤 다음 타겟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기간에 대한 부분을 주지 않고 나는 무조건 나오면 사겠다 라고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기간도 지켜지지 않고 또 지역도 지켜지지 않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몰빵에 대한 부분이 가다 보니까 문제 나중에 팔려고 할 때 파는 시점도 비슷해지는 거야 이게. 네. 그러니까 또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분도 또 더 많이 이렇게 부담을 해야 되는 거고. 예. 네. 결과적으로 또 파는 시점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분이 어떤 매매 사업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네네.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분도 계속해서 뭐 같은 기간 안에 같이 다 팔아버리면 거기에 대한 부담이 확 커져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기간에 대한 분산만 있었다고 한다면 네. 충분히 세금을 더 줄 수 있고 네. 그리고 조바심도 생기잖아요. 네. 네. 나는 지금 말고 목표를 1년 뒤에 목표를 하고 지금부터 이것보다 더 나은 조건의 아파트를 매수하겠다라는 목표가 생긴다 한다면 조바심 없이 차근차근 공부를 해보고 여러 지역을 임장 가보고 그리고 나서 이것보다 더 나은 물건을 투자할 수 있는 가능성 그게 훨씬 더 커지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차원에서 세금적인 측면 그다음에 자기 마인드를 컨트롤할 수 있는 거 더 좋은 물건 찾기 위해서는 투자 기간에 대한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아, 그러네요. 일단 기간은 이제 시간이기 때문에 진짜 이 조바심 없애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솔직히 젊은 분들은 더 조급한 것 같고 그리고 또 나이가 드신 분들 중에서도 그동안 못 하셨던 분들은 또 조급하고 나이가 든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좀 젊은 분들이든 내가 있는 분들이든 조바심을 없애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조바심 없애는 좀 좋은 좀 방법 좀 알려주세요. 예를 들어서 갈아타기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네. 그런 것을 질문 많이 하시니까 내가 매도를 먼저 해야 되냐 매수를 먼저 해야 되냐 하는데 네. 이게 뭘 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커집니다. 네네. 그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저는 무조건 네네. 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매수를 할 수 있는 물건을 무조건 찾아야 돼요. 무조건. 그렇죠. 일단 그렇죠. 첫 번째 찾고 나서 그리고 나서 기존에 내가 보유하고 있는 물건과 비교를 해보는 거죠. 네. 비교를 해서 이 물건보다 더 가치가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 확신에 대한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한다면 네. 그때 물건을 매도하고 이 물건을 계약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보통 내가 매수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나 무조건 갈아타기 할 거야. 그렇죠. 나가면서 무조건 네. 갖고 있는 집 무조건 팔고 와 일단은. 일단 팔아. 네. 파는데 첫 번째는 그 팔아서 내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돈이 생겼으니까 네네. 또 조바심이 또 생기는 거야 이게. 예. 생기는 거고 그리고 또 그 돈을 가지고 이렇게 뭐 투자를 해서 투자처를 이렇게 알아보려고 하는데 근데 이게 맞는 건가 아닌 건가? 난 확신에 대한 부분도 생길 수 있는 여력이 없어. 무조건 이제 어디든지 물건 묶어놔야 되는 건데 네. 그렇게 해서 잡는다고 한다면 또 다행인데 이렇게 고민만 하다가 또 시간이 흘러버린 거죠. 그렇죠. 근데 이미 내가 팔았던 그 물건은 또 가격도 올라가 있어.
그럼 또 2차 패닉이 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제일 짜증나는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예. 팔면 안 됐었는 것 같아요. 그쵸. 그 당시 타임에. 예. 특히 갈아타기는 네. 상승장이 아니라 하락장 따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하락장에서 명언입니다. 바닥을 찍고 나서 그리고 좀 더 낮은 가격에 갈아타기를 하고 그쵸, 나서 그쵸. 내가 기다리는 것이 갈아타기지. 네. 상장에는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장에서 말을 갈아타지 말아라. 멋진 말이네요. 맞잖아요. 네. 네. 부동산 상장에서 갈아타지 말아라는 게 명언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상장에서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거기에 대한 상승폭을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그리고 또 기간이 길면 내가 그동안 상승했던 것보다 앞으로 상승할 폭이 더 적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갈아타지 않는 것이 정석인데 굳이 갈아탄다고 한다면 네네. 그러면 먼저 매도하지 말고 이것보다 정말 네. 가치 있다고 판단 물건을 딱 픽을 하고 네. 그 물건의 바운더리에 딱 들어왔다라고 네. 한다면 그 다음에 매도를 하고 바로 갈아타는 식으로 예. 이렇게 하면 저는 그런 텀을 줄이면서 본인이 의도치 않는 그런 어떤 어떤 멘탈이 털리는 이런 현상을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게 어떻게 보면 원칙을 정해야 되고 순서를 정하게 놓게 되면은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이런 뭐 마음 조급하심 때문에 결정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라는 것때 공부가 돼 있으면은 좀 조바심을 들릴 수 있다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상승장에서는 먼저 팔면 안 된다. 맞아요. 예, 그다음에 갈아타기는 하락장에서 이런 좀 기본적인 원칙 가지고 물론 이제 그 사이사이에 조금 디테일은 다를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큰 원칙을 정하고 되면은 조바심에 대한 좀 방어할 수 있다. 그렇죠. 야.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사실 근데 그것도 아무리 누가 뭘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본인 사실 직접 경험을 해봐야 돼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저희도 아무리 조언을 해도 본인의 의사결정이잖아요. 맞아요. 본인에 대한 경험을 통해서 과거에 그걸 통해서 어떤 내가 성장을 했고 자산 가치를 키웠던 것을 경험을 하면 그럼 똑같은 방법을 사용하는데 경험이 없는 상황에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역대 최고 상승폭을 현재 지금 만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놀랍게도 금액이 크면 상승률은 똑같다 하더라도 금액이 커가지고 상승률이 좀 둔화가 되거든요. 선진국이 그것처럼. 근데 지금은 상승률도 최고고 상승액은 뭐 말도 안 되게 지금 막 억 단위, 뭐 10억 단위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것도 또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떻게 경기가 좋아가지고 상승한 게 아니고 지금 유동성장 때문에 상승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큰 폭을 상승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도 사실상 아이러니하지만 근데 그러면 또 어떤 경제 성장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 부동산이 계속해서 상승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또 법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상황이 계속해서 상승이 나타나다 보면 그게 이제 본인 스스로가 조바심을 생기게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거기에 자기 어떤 잘못된 선택의 하나가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실수 없는 실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만약에 이제 갈아타기를 하고 한다 하더라도 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먼저 매도를 하기 전에 매수 물건 찾고 나서 갈아타기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정신적 건강을 위해서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또 매도 매수 가지고 조바심을 줄이는 방법 굉장히 중요한 멋진 지금 팁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이건 궁예 밑줄을 쫙 쳐놓으신 다음에 항상 매도할 때마다 이렇게 하시길 좀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예.